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용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윤 선생님 지금 네. 홍콩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데 저 시위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10대 중후반, 아예 막 중고등학생부터 다 나섰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시위를 갖다가 지금 끝까지 가는데 저 배경에 보면 그 홍콩의 이 젊은 세대들이 자기들은 이 자유시장 경제의 민주국가에서 살고 있다 생각했는데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고 경제는 너무 팍팍해져서 집값이 너무 비싸가. 그렇죠. 홍콩 집값이 살인죄가 아닙니까? 우리 강남에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남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싸죠. 아파트 한 채에 뭐 한 3, 40억, 50억이 기본이고 50억, 100억 100억짜리도 많고. 그러니까 다들 그냥 음. 이렇게 닭집 비슷한 닭장 같은데 살거나 또 같이 어울려서 살고 결혼해도 이렇게 분가를 못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이 홍콩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지 않습니까? 네, 많이 나빠졌죠. 일자리도 제대로 없고 중국 사람들이 와서 이제 착취만 해가는 양상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게 홍콩의 저 시위의 배경이 돼서요. 나중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다. 여기서 끝을 보자. 자, 이래 가고 있는데 지금 어제 이제 시청 앞에 좌우에서 이제 집회가 많았습니다. 아, 8월 15일 날. 엊그제.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이제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이제 8월 14일 날 그 이성만 국회 그 동상 앞에서 이제 기자 간담회가 아니라 담화문을 발표했죠. 자, 그런데 뭐 이 국가의 이 문재인의 운영 방식을 방향 전환을 해라. 뭐 그러면 협조하겠다 했는데 자, 그거 좀 우스운 게 지금은 협조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도 온갖 협조를 다 하잖아요. 추경도 했고 청와대 가서 면담도 해줬고 그다음에 뭐 그냥 개망신을 당하고도 국회를 2번이나 그냥 아무 소득 없이 들어갔고 신하원 명이 코가 끼어 있어도 한번 따지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은 자기가 짖으면 문이 겁을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문 쪽에서는 어느 집 똥개가 족보도 없이 막 짖냐 남 집에 와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청와대 그 회동에서도 황교안 대표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그 막판에 자구 수정을 할 때 부경만 했다는 거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 해서 같이 갔던 한국당 의원이 밖에다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보니까 친일 프레임에 혹시 얽히지 않을까 굉장히 좀 몸조심하는 그런 게 있죠. 지금 황교안 대표가. 근데 8.15 전날 이승만 동상 앞에서 담화문 발표하는 건 좀 모양이 좋진 않아요. 그래도 8월 15일이면은 광복절날 아무리 미운 대통령도 대통령이 담화하는데 그 기자실에서 기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엠바고 깨는 거거든요. 8월 15일 날 다 하게 돼 있는데 그 하루 앞서서 뭘 특별한 얘기가 있다고 저는 뭐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왜 식당 가서 세트 메뉴 있잖아요. 배만 부르잖아요. 비싸기만 하고 이것저것 참 많이 지적을 했는데 핵심으로 뭘 이렇게 해라 한두 개를 정확히 해서 좀 북한 문제, 일본 문제 뭐를 진짜 맛있는 뭐 단품이라도 파스타 뭐 맛있어? 응? 그럼 청국장이라도 하나 잘한다. 청국장을 내놓든지 아니면 콩국수라도 하나 잘하든지. 뭐 잡탕찌개를 내놓든지 뭐가 하나를 딱 내놔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화가 나는 게 그 쌈 뷔페들 있잖아요. 그렇죠. 배는 부른데 뭐 15,000원 뭐 2만 원 하는 쌈 뷔페 가서 이것저것 돈이 아까워서 그냥 먹다 보면 나올 때 머리는 띵하고 배는 부른데 맛있는 건 하나도 없고 불쾌한 포만감.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정신 세계는 담화문에서도 알 수 있지만 자기 생각에 빠져 살았잖아요. 동굴 안에. 그런 사람한테 대사고의 대전환을 하면은 어떤 고려도 없이 협력하겠다. 그 얘기는 문 대통령이 석고대죄나 고해성사나 회개를 하면은 내가 너한테 은전을 베풀어서 면죄부를 주마.
뭐 이 얘기거든요. 성당 앞에 뭐 네. 저기 저 마리아 상에서 빨간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 네. 내가 뭐 네. 춤을 추겠다 이렇게 네. 말하는 것만큼 그렇죠. 좀 황당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핵심 있는 뭔가 좀 감동을 줘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는 좀 그런 감동을 좀 주지 못하는 게 가장 큰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잘못하는 건 알아요. 그러면 황교안이 내놓을 수 있는 메뉴판을 뭔가를 보여줘야 되죠. 메뉴판.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전형적인 여당의 의전형 총리 그런 부분에서 이낙연과 좀 이렇게 그렇죠. 이 막상 막하를 견주고 지금도 둘이가 둘 다 가짜죠.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근데 가짜죠. 최근에 보면 13%에서 10%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당의 지지율이 18%, 19, 21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리얼미터만 빼고. 그럼 조금 거품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보수가 다 합친다 하더라도 25%가 안 되고 무당파가 그 이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숫자가. 자, 그런데 뭐 이번에도 또 안 들어주면 24일부터 장외 투쟁을 하겠다 했는데 이제 지지율이 또 떨어지니까 또 장외 투쟁을 하는데 네 미천이 어떤지 우리가 다 안다. 뭐 당신의 이런 마인드, 또 당신의 정치적인 대응 능력, 당신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 당신 편, 숫자가 얼마인지 다 아는데 네가 밖에 나가서 싸워보겠다고 한번 해봐라. 지금 여당이 황교안 야당을 대하는 게 그냥 약간도 두려워하거나 총선을 앞두고 끓이지를 않고. 아, 8.15 대협 담화에서도 그냥 외톨이가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념에 사로잡혀서. 네, 그래서 네 총선 때까지 갈릴까봐. 네 총선 전에 야당 대표 쫓겨나면 혹시 또 우리가 강성이 와가 또 상대하기 귀찮아지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떠들면서 그냥 총선 때까지 조용히 가라. 지금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런 느낌 받죠. 이게 지금 장외 투쟁하기는 뭔가 좀 시간이 좋지 않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한 달 정도 남았나요?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추석이. 근데 제가 보기엔 장외 투쟁하기는 조금 뭔가 좀 하려면 이제 방법이 영 없지는 않은 게 조국 청문회에서 진짜 한국당이 결사적으로 조국의 사모펀드나 부동산 투기를 이렇게 해서 불가능하다고 걸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국이 불가능한데도 문이 밀어붙이고 이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만큼은 문 정부가 조국이라는 저런 부패한 사람을 세워서 한마디로 부패한 자에 의해 사정을 지휘하도록 해서 야당과 국민들을 겁을 주고 그래서 총선 이기려고 하는 거니까 저건 조국 옷 뺏길 때까지 끝없이 싸우겠다고. 그렇죠. 그리고 조국 옷을 못 뺏기면 내가 집에 가겠다고. 자기 입으로 그 선언을 하면 비중이 실리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계획을 세워놓고 그냥 간다는 거는 황교안 대표가 저 원외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저 국회에서 할 일 없으니까 참 뭔가는 해야 되고 그래서 일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신선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문제의 핵심은 위기감이 없는 거죠. 위기감이 없으니까 리더십도 없고 전략도 없고. 왜 짐 콜리스가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나 이런 책 있거든요. 굉장히 잘 썼는데 그 기업 몰락을 한 5단계로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성공에 대한 자만심이 부풀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욕심을 막 내요. 뭐 자서전도 쓰고 자기 사옥 빌딩도 짓고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위기가 왔는데 위기를 인정 안 해요. 지금 잘 나갔던데 왜 위기냐? 대우그룹도 망하기 전까지 위기 인정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구원을 찾아서 헤매고 나머지는 마지막 단계는 이제 대책이 나와도 유명무실할 정도로 그런 대책이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호는 위기의 한 3단계, 4단계 거의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으면은 한 4단계까지 온 위기인데 본인은 위기를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게 위기를 모르는 게 가장 큰 위기 아닌가. 그래서 아예 차라리 문 대통령처럼 공상과학소설이나 쓰면 또 모르겠어요.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안 하니까 저렇게 황 대표도 제대로 좀 대책이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양이 이제 죽으려면 위기를 모른 채 그냥 악소리도 안 하고 조용히 죽는 게 낫긴 나아요. 치매 환자들이 뭐 본인은 편하다고 하죠. 주위 환자들은 굉장히 힘들으시고. 그러겠죠. 저도 뭐 집안에서 치매로 돌아가신 분
옆에서 보니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근데 본인은 뭐 늘 노래 부르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떠나셨는데 지금 나라를 위해서는 지도자가 치매 환자가 되면 안 되죠. 공상과학 소설을 쓰거나 이러면 안 되고 지금 위기의식을 갖고 뭔가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전략과 비전을 좀 내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책임감부터 좀 가져야 이게 되겠지 이제 한국당이 않겠습니까? 조금은 예.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요. 경제가 나빠지면 돌아선다는데 예. 제가 봤을 때 예. 경제가 나빠지면 돌아서지만 문한테도 돌아서지만 한국당에도 같이 돌아서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한국당이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이 한국의 경제에 관한 본질이 뭔가를 지적하고 거기에 따른 자기만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과거에 그냥 이렇게 뭐 수구 보수나 이런 쪽에 했던 그런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면 문이 몰락하니까 경제 하나를 믿고 버틴다는데 경제가 나빠지면 지지가 문한테서 철회되더라도 지금 한국당에 대한 지지도 동시에 철회되면서 그렇죠. 결국은 어부지리로 제3의 세력이 이걸 갖다가 또 먹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저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나 남미나 동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경제를 망친 좌파가 오히려 장기 집권하는 경향이 지금 있어요. 아르헨티나도 이번에 페론 경제를 됐고 왜 그러냐면 멕시코도 그러고 정부에서 자꾸 퍼주니까 정부에서 일자리도 주고 뭐 풀만 뽑아도 돈 주고 뭐 전등만 꽂아도 돈 주고 자꾸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의존형이 되는 거예요. 주는 밥만 먹으니까 우리 요새 동네 고양이들이요 쥐를 안 잡는데요. 밥벌들 사료를 다 주니까 사료를 동네에 캔맘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양이들 길고양이들 밥 다 그 집 줘놓고 다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도 고양이가 여럿 있는데 다 뚱뚱해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면은 하늘 보고 누워 있어요. 동네에서 차 바퀴 밑에서. 그리고 쥐가 별로 있지도 않지만 쥐가 오면 쥐하고 그냥 논대요.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예? 그럴 정도로 이 주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싫은 거죠. 그래서 문재인의 퍼주기 전략이 욕을 하면서도 청년도 퍼주고 노년층도 퍼주고 실업자도 퍼주잖아요. 욕을 하면서도 나중에 찍을 때면 그렇게 찍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내년에 530조 예산. 그러니까 지난 이 보수 정권에서 한 5년이 지나도 그 정도로 안 늘잖아요. 100조가 잘 안 넣었던 거예요. 지금 문은 지금 3년 만에 그냥 100조를 훨씬 넘겨서 530조 정도를 예산으로 책정을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또 보면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2018년에 7월 달에 비해서 2019년에 7월 달에 30만 고용이 늘었다. 그 전부 돈 풀어갖고 늘린 고용인데 고용이 상승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런 식으로 국가가 억지로 통계 조작하고 고용 창출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사회적인 비판이 난무하고 그리고 예산을 530조라니 지금 세수가 다 사라져서 상반기만 이제는 적자가 나고 있다는 세수. 한국이 세수 적자 나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수 적자가 났다는 거. 상반기에 1조 났답니다. 기업이 뭐 돈 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자영업자도 망하고 기업이 여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국민들이 이제는 뭐 눈이 멀뚱멀뚱이가 그런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 좌파 아주 나쁜 파퓰리즘의 형태와 진짜 파퓰리즘 저래 안 하죠.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수혜를 노리는 그냥 자포자기한 국민 이런 결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의 지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지난 7월 말인가 보면 여론조사 공정에서 문 지지가 39.2가 나오더라고요. 여태까지 보수는 그거는 맞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32% 선이었는데 7월 달 접어들면서 그게 39가 됐어요. 그래서 이 파퓰리즘이 어느 정도 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통하는 거죠. 욕을 하면서도 통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그냥 지금 현재 50%나 48은 다 무시하고 39.1라 보더라도 한국당이 나오는 18, 19, 20보다는 더블 속화 좀 두 되잖아요. 배가 가까이 되는. 자,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면 막상 선거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서울에는 그 차이가 더 심하더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 경기에서는 네. 거의 싹쓸이가 될 가능성이 네. 있다는 네. 거예요. 지금 한국당이. 네. 내년 총선에. 그렇죠. 그리고 한국당이 뭐 TK 지역에서야 대다수를 먹겠지만은 부산 경남에서도 민주당보다는 훨씬 많이 먹겠지만은 네. 그것도 뭐 한 서너 개는 빠져나갈 거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TK, PK 외에 강원도나 저기 충청 지역은 네. 지금 이런 상황이면 그 여건으로 기우는 그런 지역적 정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호남은 석권될 거고 지금 호남의 정당들이 이합 집산을 하고 있는데 네. 제2의 안철수가 없어서 답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렇게 나온다고는 하면서도 저렇게 대안이 없는 거예요. 아니 못 나올 것 같아요. 네. 왜 이제 제2의 안철수 나왔다가는 잡아갈 것 같아요. 너 죽어. 예, 그만큼 호남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그만큼 단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그 장관 또 판사부터 검찰 인사부터 호남은 상당히 배려를 하고. 예, 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문의 예, 친위 단체들 숫자가 예, 정권이 들어서 혜택을 주니까 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엊그제 자유총연맹이 뭐 반일 집회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뭐 보수단체라는데 웃기고 참 관변 의용단체가 보수단체. 예, 광복 회장도 또 그렇고, 그러니까 제대로 참 자유한국당이 하려면은 좀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난번에 그 3년 전, 2016년 전에 총선에 지고도 친박이 책임을 안 졌어요. 오히려 이정현 의원이 또 대표로 나가서 됐잖아요. 엉뚱한 걸로 또 단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국민이 보니까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탄핵위원회 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졌는데 또 후보로 나왔던 또 홍준표라는 사람이 또 당대표 출마해서 또 됐잖아요. 저 책임 안 지는 거. 저도 책임을 안 져요. 지방선거 또 완패했잖아요. 지방선거 누가 책임졌나요? 홍준표가 다음날 아침에 집에 갔죠. 그거는 거의 뭐 안 갈 수가 없죠. 안 갈 수가 없이 거의 거죠. 뭐 그거는 도저히 안 갈 수가 없는 거니까 좀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제 보수가 좀 살아나려면은 좀 책임지는 좀 모습을 보여야 되고 황교안 대표도 앞으로는 저는 황교안 대표가 다른 대권 주자가 들어와서 우리 공평하게 경쟁하자. 나 기득권 행사 안 할게. 이렇게 과감하게 선언하고 문을 열을 건지 아니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지지율 떨어지는데 당을 끝까지 또 끌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게 거의 망하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예? 비대위도 못하게 황교안 대표가 막아버리면 그러가겠죠. 새로운 그렇게 하면은 자유한국당 내에는 완전히 그 흐물흐물해지는데 새로운 보수 신당이 또 생겨서 또 갈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선거 완전히 망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총대를 메고 확실하게 뭘 보여주든가 아니면 깨끗하게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자리 보존하고 공천 때 영향력 행사하고 대통령 출마에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보수 완전히 망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총리나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할 때 했던 자세나 톤으로 지금 이 위기에 야당 대표를 하고 있고 또 주변에서 황을 대하는 방식을 또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당에서 누군가 기자회견을 해서 당 대표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가려면 그렇죠. 빨리 가버리라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공천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눈치 그럼 보느라고. 다들 공천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럼 황은 대가 그래도 막 그냥 뭉개고만 있으면 기본 지지는 나올 거고 선거까지는 간다. 선거 치르면 또 왕창 망하지 않으면 또 버티고 있으면 되고 그때까지 경제가 망해서 문이 추락할 거다. 이제 전부 천수답 정치를 하고 있어요. 내가 뭘 어떻게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정치, 내가 뭔가의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그렇죠. 전달하는 정치가 아닌 그야말로 언젠가는 구세주가 나타나서 나를 구해주는 일이 벌어질 거고 상대가 스스로 벼락을 맞아서 아주 논두렁에 자빠질 거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맨날 기우제만 지르고 있어요. 그렇죠. 반사이익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게 황교안 체제의 한계가 아닌가. 그리고 뭐를 해도 좀 신선하지가 않잖아요. 저희들이 뭐 이렇게 황교안 대표를 비판한다고 해서 황교안을 잘못되길 바라는 건 아닙니다.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니까 저희들도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꼰대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뭘 하면 할수록 보면 네.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매우 인위적이고 연출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죠. 본인도 또 기본 연기가 안 되잖아요. 네. 왜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면 네. 영화인데 배우가 연극처럼 발성을 하거나 연극처럼 액션을 하는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배우가 아무리 지 스스로는 메소드 연기를 한다고 몰입돼서 해도 네. 배우가 너무 어색하면 네. 그냥 몰입이 안 되죠. 책 읽듯이 네. 이렇게 발음하고 발성하고 네. 그러면 영화가 네. 몰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이 뭘 해도 네. 전번에 무슨 밤이 깊어 먼 길 떠난다는 수필집을 내도 어색하고 네. 아들 이야기를 해도 어색하고 뭘 해도 지금 어색하고 이번에 이승만 동상 앞에서의 담화문도 어색해요. 그렇죠. 지금 국민들이 담화문이라 문재인 담화문도 듣기 싫은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꼰대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한 거에 대한 리액션만 해갖고는 국민들을 선택받을 수가 없죠. 리액션만 해가지고는. 예? 뭔가를 자기 칼라를 보여주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대안을 제시하고서 국민들한테 호소해야지 하는데 지금은 꼰대 이미지만 강해요. 뭐 꼰대가 그렇잖아요. 자기 옛날 얘기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남 얘기 안 듣고 화려했던 얘기만 하고 이러니까 국민들한테 호소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휴가를 보길도 갔는데 도움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도움이 감성돔이랍니다. 줄이는 거. 네, 몰라요. 저는 안 모르겠어요. 감성돔이래요. 돔도 그건 개똥이다, 개똥이다. 네, 돔도 감성이야. 감성돔이 맛있죠. 빨간 게 감성. 감성이 있어야 맛있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저 감성 그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대안 내거 나만의 메뉴판 이게 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게 총리 탄핵 때 총리했던 경력 하나로만 갖고 이거를 대권까지 나간다. 이게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탄핵에 총리를 한 거는 경력이 아니라 그건 오욕이고 네. 탄핵 이후에 대응을 한 네. 대응을 한 것도 그것도 경력이 아니라 지워야 될 부끄러운 네.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정치를 하면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네. 사람이 뭘 일을 하더라도 네. 청소부를 하더라도 소명의식이 있으면 그렇죠. 그것이 자기도 즐겁고 네. 또 수입도 도움이 되지만 네. 뭔 일을 하든지 간에 소명의식이 없이 그렇죠. 그냥 욕심이 앞서서 하면 뭐 미화원으로서 보람도 없고 네. 그냥 자기가 받고 있는 월급 이런 게 만족도 안 네. 되고 사실 그거 하고 싶어서 다들 야단이잖아요 요즘 네. 환경미화원도 네. 그런데 그나마 막 오물을 치우고 새벽에 나와서 하고 이런 짜증들만 나면 이게 그 직업을 하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택시를 타면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네. 약간 기분이 나쁠 때도 있죠. 네. 택시 기사분이 좀 친절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깔끔하게 일하면 내리면서도 또 참 고맙다도 하고 네. 이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뭐 어디로 갑시다 하면 이제 잘 못 알아듣고 이제 이걸 눌리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일이 한 번 네. 있었어요. 아, 어디 저기 신도림 어디로 갑시다 이러니까 자꾸 화를 내시더라고. 나이 드신 어르신인데. 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쉬리로 네. 뭡니까 말로 말로 예. 이걸 하는데 내가 네. 말을 거니까 디스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또 말로 그거 음. 택시에 네. GPS를 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때 또 처음 네.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듯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에 네. 열중을 하고 어쨌든 그 일에 대해서 조금 보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한국당이 가만히 보면 국민들만 구경하는 사람들이 속이 타지 네. 선수들은 네. 낙천적이죠. 된다고. 낙천적이고 지금 뭐 롯데가 거의 네. 야구가 8, 9등 할 거, 90등 할 건데 우리는 연봉 받아 나갔겠다가 올 시즌은 뭐 텄다. 위기감이 없는. 네, 거죠. 그냥 뭐 네. 게임이 있으니까 뛰자. 국회의원 하기는 야당이 하기 더 좋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네,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당 사람들은 전부 총선에 언제 이기는가만 하지 네. 보수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는 그렇죠. 다 관심이 없다. 네. 그 당 대표는 천수답 정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보수의 새로운 가치가 없으니 20대에서 40대가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할 수가 없어요. 10%가 안 돼요. 20에서 40대가. 그게 아까 말씀드린 책임을 안 지는 거. 네. 선거에서 계속 졌는데 책임을 안 지잖아요. 세 번째 졌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친박하고의 관계 이거를 분명히 저는 선을 그어야 된다고 봅니다. 끌어안을 만큼 끌어안고
예우도 하고 끌어안만 끌어안되 거기에 너무 끌려다니면은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볼 때는 저 정당은 바뀌지가 않는구나. 근데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한 점도 많고 한데 앞으로도 정치적인 영향력이 대통령 되기 이전에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정도 영향력을 그러진 않죠. 나와서도 그 정도 행사할 수 있을까? 그러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볼 때 뭐 일부 지역에 네. 지역 정당으로서 영향을 행사하지. 네. 그거는 이제 정치를 하고 싶은 네. 사람들의 네. 욕심에 네. 대중들이 휩쓸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솔직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면요 이제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네. 본인이 노를 편안하게 네. 그리고 정치에 또 휩쓸리지 않도록 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지켜줘야 되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또 주변의 욕심으로 동원해서 네. 명예를 회복하니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잘못하면. 예, 그건 뭐 보수의 그 전 진영 전체가 네. 보수가 진정으로 복수하는 거는요. 네. 정말로 보수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20대, 40대 네. 중도 무당파 등도 네. 보수에 지금 표를 한번 찍어서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게 보수가 제대로 복수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정치에 의미가 있거나 선거에 뭐 이기고 지고가 좌우된다면 이건 보수가 회복할 길이 없을 거라고. 그렇죠. 언제까지 뭐 탄핵을 인정했느냐, 탄핵을 반대했느냐, 소극적이냐 이거 갖고 내년 총선 대선까지도 끌려다닐 가능성이 많아서 제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선을 좀 분명하게 이게 그을 때가 되지 목소리가 않았느냐.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소리를 네. 내고 있는데 네. 정치는 머릿수로 하는 것이지 목소리 큰 걸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당이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제가 볼 때 갈수록 참 점입 가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